네, 오늘의 미국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빌딩에 전체적으로 소방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음악을 세팅이 됐어야지 되는데 음악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12월 22일 2023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오늘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공화당 대선 캠페인 팀 멤버인 마리아 아담스 씨가 쓴 기고문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가정 What Ifs 이 제목이 기고문이 눈에 띕니다. 2020년 이후 처음 11월에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11월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0월에 비해서 0.1%가 내려가서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가 늘어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이 경제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6월 이후 가장 낮은 6.67%입니다. 크리스마스 데이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소매업소의 상당수는 오픈합니다. 세븐일레븐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CVS와 월그린 등은 단축 영업을 합니다. 한인 소매업소도 많이 오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시점에서 재선에 출마한 현대 대통령 중 최악입니다. 반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최근 지지율이 내려가긴 했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국경 안전에 대한 압박을 하는 한편 두 나라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항구를 급히 오픈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전부 선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전지였던 미시건주에서 선거 요원에게 2020년 투표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디트로이트 뉴스가 오디오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형사 기소된 케이스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과 비슷한 것이고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미국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쇼핑도 하시랴, 또 음식 마련도 하시랴, 파티?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선물 포장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즐겁기도 하고 또 뭐 어디를 다니셔야 되는 여행이라는 것이 뭐 꼭 아주 즐겁게 놀러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을 보니까 2023년도에 2024년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big if, what if, S자 붙여야 되겠죠. if가 11가지나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적한 사람은 마리아 아담스라고 마이라 아담스라고 두 명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어떤 팀이었냐면요. 크리에이티브, 뭔가 좀 창조성을 요하는 그런 팀으로서 아들 부시 대통령 그리고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겼죠. 그 당시에 존 케리라는 민주당 후보에게. 그 다음은 오바마에게 진 존 맥케인 후보에서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일을 했었던 마이라 아담스라는 분. 이분은 이제 정치에 관한 책 많이 썼고요. 이렇게 더 힐과 같은 곳에 컬럼을 쓰시는 분입니다. 11가지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하는 가정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쭉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이라 아담스라는 여성이에요. 이분께서 2024년 맞는 것 두려우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요. 강혜신 손 들었습니다. 2023년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손 좀 들고 있어 주세요. 아, 계속 들고 있을 걸 그랬네요. 이렇게 가볍게 문장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헌법의 수정헌법 14조 반란 조항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으로 향할 이 전례 없는 판결은 2023년에 놀랍고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나.
점점 미국은 더 양극화되고 있네. 위험한 결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는 2024년도 다음 11가지 만약의 경우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미국 내와 미국 외 세계 역사상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재앙적인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요. 이거 좀 신세대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외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그 플레이어들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대선 캠페인의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면 유권자가 도대체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what if인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의회에서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폴리티코의 보도처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김정은과 사이도 좋고 김정은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미 갖고 있는 핵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결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군축 회담이잖아요. 핵 파기가 아니라.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분은 이란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북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의회에서도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악영향으로부터 2024년도 선거를 보호한다. 이런 제목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소름 끼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외국의 인공지능, 사이버, 웹사이트에서의 허위 정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규모 누구를 지지하는 편에서 이 작전이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고 조작할 것이라는 경고인데 주의하세요. 아주 이 같은 외국, 특히 외국 플레이어들이 아주 유독한 것을 독한 독성이 있는 습을 잘 끓여서 그 스튜를 여러분께 먹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What if, big if, 하원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투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이미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봄까지 만약에 마이클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공화당 표를 얻으면 미국은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연속으로 연이어서 대통령을 트럼프, 바이든 탄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공화당의 탄핵 노력을 정치적인 연극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나이 때문에 너무 늙었다. 유권자 모두가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여주고 탄핵당한다면 여기서 싸워서 힘을 보여주고 반격하고 어필할 수도 있는 아주 묘한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처럼 바이든도 상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하원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원 지도자들이 탄핵안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화당 쪽에서도 이번에 그 절차상의 투표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렸잖아요. 이건 증거가 없다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는 당론으로 공화당 대 민주당으로 완전히 그 만장일치로 공화당은 트럼프 탄핵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에 투표를 했지만요. 그래서 하원에서조차 탄핵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공화당에게 너무나 큰 실패고 아마 유권자가 결정을 하세요라는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이 같은 친민주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나 또 트럼프에 대해서나 사실은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 맡기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유권자가 그만큼 교육이 안 됐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분은 유권자에게 맡기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친민주적인 유권자가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는 이건 정말 바이든이 주장하는 보복 탄핵이었다. 이것의 이제 최종 결정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탄핵되지도 않았다 해서 공화당을 엄청 비난을 하고 분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 번째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와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핵폭탄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 뭔가를 맡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인기도 없고 잠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새로 뭐 투표용지에 등록하고 하기도 힘드니까요, 민주당에서. 네 번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에 했었던 일들이 그 당시에 대통령 때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어서 심지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판결은 미국의 헌법적인 충격이 될 겁니다. 연방 대법원의 명예는 완전히 손상되고,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미국에서 대통령인 거야, 왕인 거야, 킹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다섯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이전에 중범죄로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도 여전히 바이든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글쎄요, 유죄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헌법에는 형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국가 최고의 직책,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이만 35살 이상이어야지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되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것도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하라. 이런 유권자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자율, 실업률 다 낮아지는 추세인데 주식시장까지 강해지면서 경제가 계속 개선되고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9시 35분경에 이 내용은 좀 전해드리겠고요. 강한 경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요? 이 전문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생활비가 너무 높네. 그리고 남북 이민, 이 국경 문제, 이거 굉장히 신경들을 씁니다.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단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운 슬로건 Better Off with Trump, 그러니까 트럼프와 함께 이제 더 잘 나가자 하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4년 전보다 살기가 나아졌습니까? 물가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건 정말 전통적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본인에게 좋게만 만든 그런 나르시시스트적인 비틀기,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가 좋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그 사이에 뭐 팬데믹이니 뭐니 너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잘해서 경제가 그때 좋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 공화당의 2명의 대선 후보를 그 선거 캠페인에서 팀원으로 지원을 했었던 이 전문가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소통에 아주 기술적으로 너무나 잘하는 것, 또 능숙한 쇼맨십, 이건 바이든 대통령보다 몇 배 앞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몇 광년 정도는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기술은. 그래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맞아,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좋았어, 그러니까 트럼프를 다시 뽑아야 돼 라고 설득하는 능력이 너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데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이 뭐 이민자들이 뭐 미국의 뭐 피를 독살한다던가 미국을 뭐 디스트로이 한다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이민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을 내는 거죠. 총괄적으로는. 그런 말들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좋아하는 독재자들 말을 계속 인용하는 거. 푸틴이 이랬어. 김정은과 내가 친했는데 김정은이 현명해. 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어때?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면역이 되고 유권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뉴햄프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바이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가 너무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푸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러시아에 좋다고. 왜냐하면 미국 정치의 부패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패하게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척? 어떻게 그런 프리텐드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인데 점점 사람들은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뭐 정치적인 주술 같은 것을 훌륭하게 쓴다는 얘기고, 유권자들은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말,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끄집어내드리겠습니다. 천국으로, to the heaven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막 환호한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 미국 해군이 지금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많은 나라와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배나 아니면 그 선박이 이스라엘이 투자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 완전히 지금 뭐 여러 가지 해킹도 하고 하잖아요. 국제 상업 운송을 방해하는데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거기에 맞선다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점점 중동 전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후티 반군은 공격이 계속 할 것이다. 공격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은 추가적인 긴장 없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미국의 지원이 없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의 임무는 구소련 제국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리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똑같은 적이 지금 중국인데, 넘버원 적이 중국인데 똑같은 넘버원과 넘버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을 더 이상은 안 믿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빠졌잖아요. 그 뒤에 지지율이 확 내려가서 다음에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미국은 정말로 이제야말로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아 하면서 믿을 수 없는 나라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10번째, 세 군데 전선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세 군데라는 게 제일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딱 이렇게 보면서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미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기 문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11번째,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막 테러 공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남부 국경을 넘어서 너무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불법 체류자를 될 것을 각오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거든요. 요즘 며칠 사이에 하루 10,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게 계속 내년에도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만만세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독재자 첫날만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이분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적인 성향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감안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트럼프 said only 독재자는 하루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재적으로 2024년은 1968년에 미국 내에서의 격변, 그때 막 베트남 전쟁 등등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또 뭐 존 F 케네디 등, 그리고 나서 뭐 린든 B 존슨, 너무너무 격변이었잖아요. 완전히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70년대 초까지. 그건 국내적으로 2024년은, 내년은 1968년에 좀 비유가 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1939년 세계대전, 그때의 국제적인 위협과 맞먹는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중적인 국내 국외 혼란에 대비하세요. 맨 앞에 손 들어보세요. 걱정하시는 분들. 올해보다도 더 내년이 힘들어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 것에 대해서 이분은 그대로, 마이라 아담스 씨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같은 컬럼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 너무 힘들고 망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도 왜 아스팔트 그 조금 흙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막 그 연약한 꽃이 피어서 막 키도 이렇게 크고 예쁘게 막 노란색으로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로고도 지금 치지 못합니다. 저희가 어제 소방훈련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소리가 한 뭐 7, 8초 될 텐데 반갑네요. 자,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1년 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하와이를 포함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또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보고 해 주시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요. 1억 1,500만 명이 자동차나 비행기로 앞으로 열흘 동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도 딱 열흘 동안 할러데이인 거죠. 연말연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뭐 미국의 뉴스는 조금 빡빡하거든요. 뉴스 몇 가지, 정치 뉴스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어제 저녁경부터 디트로이트 뉴스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 녹음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녹음까지는 릴리즈를 대대적으로 안 한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 뉴스가 오디오를 딱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네요. 이 녹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로나 맥다니엘. 이 두 사람이, 미시건이 격전지였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마는 미시건주의 선거운동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2020년도 미시건주에서 바이든이 이겼다는 것을 인증하지 말아라 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주에서 다 인증을 해주면, 그 주가, 미시건주가 뭐 몇 명이 선거인단 하면 그 선거인단으로 계산을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1월 6일 의사당에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통령이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날 폭동이 일어난 거고, 이걸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그렇게 디트로이트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오디오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에게서 뺏도록 놔둘 수는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선거 요원 누구냐면은요, 두 사람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옆에서 로나 맥데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밤에 그냥 집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점점점 많은 얘기. 변호사는 우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대통령 측에서 구해주는 변호사니까 안심하고 인증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녹음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미시건주의 공화당 의장이 로라 칵스인데, 이 두 사람이 미시건주의 선거 결과가 인증되기 전에 다 감사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인증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이 파머와 하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두 사람도 미시건 뉴스가, 디트로이트 뉴스가,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 뉴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안 받았다고는 못합니다. 오디오가 있는데 어떻게 안 받았다 그러겠어요? 예, 뭐 정확하게는 말이 기억나지 않고요. 무슨 말을 대통령이 했는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했는지 기억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차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나와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여전히 지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조지아주에서 그 대배심도 결정을 하고 해서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던 혐의로 지금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내년 봄부터. 그것과 마찬가지 일이 미시건주에도 있었다는 게 증거가 오디오 테이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뭐 브래드 라펜스커버 등가요? 그 총무처 장관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만 몇천 표 찾아내라. 한 표만 더 바이든보다 찾아내라. 그럼 내가 선거인단을 가져가니까. 그것으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변인, 캠프 대변인입니다. 스티브 청입니다. 정 아니고. 청이 더 힐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그 당시의 조치는 지금 오디오가 있으니까 오디오가 진품이니까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디오가 있으니까 그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은 법을 충실히 따라서 그 선거의 진실성을 보장하라 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지켰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는요, 미국에서요, 각 주에 대통령이 뭐 여기에 뭐 표를 하나를 더 찾아내라, 오늘 밤에 인증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선거 결과는 주 정부에서 그리고 그것도 역시 주에서 선거인단도 뽑는 것이고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닙니다. 주에서 뽑고 주에서 다 선거관리국 등등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도 참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제일 위에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그렇고 또 뭐 루디 줄리아니 같은 변호사가 그렇고 루디 줄리아니 어제 파산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의 선거 요원들을 막 거짓으로 막 해서 그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해서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파산 선고를 어제 해버렸는데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파산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또 그런 사람이 그러고 그보다 더한 사람이 해도 각자의 입장에서 지킨 겁니다. 우리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데 하면서 그걸 인증을 하고 넘겨준 겁니다. 시스템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조지아주의 주지사, 이렇게 미시건의 어떤 선거 요원,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런데 상관없어 한다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또 막 거짓이라고 또 막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거짓 뉴스는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해왔고 저보다 훨씬 뉴스를 많이 알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을 방송할 만큼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게 사실을 취합해서 방송하시니까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애매할 때는 저의 방송도 한번 꼭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꼭 이게 막 굉장한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당파 사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드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국경 문제 좀 어떻게 해보자. 그만큼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이 미국의 그 불법 체류자라든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은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무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보카도 같은, 방울토마토 같은 것,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항구 같은 것은 또 할 수 있는 한 연방 정부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그런 것은 하겠다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튼 하겠다는 것으로 하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날마다 10,000명 이상의 서류 미비자들이 불법적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이렇게
뭐 꼭 불법적으로는 아니죠.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이 다 뭔가 서류를 접수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하는 동안은 그게 불법인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합법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미국의 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이걸 막자 하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으로 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10,000명이 하루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최악이거든요. 최악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처럼 여러 가지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갤럽이 제일 평이한 여론조사잖아요. 현 시점에서 재선에 출마한 도전한 현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현대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오늘 보니까 12월 달에 39%거든요. 이거보다 더 내려간 적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딱 이 시점에 재선한다고 할 때 45%였고 오바마 전 대통령 43%, 부시 아들 58%, 이때는 아마 사담 후세인 체포했다 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렇게 높을 거예요. 클린턴과 아버지 부시도 51%, 1983년도 레이건의 재선 당시에 54%, 카터 때도 54%. 카터 때는 근데 그때는 인질 뭐 이런 거 이 복잡한 문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1월 달부터 계속 낮은 지지율, 11월 달이 최악이었었죠. 37%보다는 조금 올라간 거죠. 무당파가 좀 많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높아졌습니다. 34% 12월 달에 지지하는데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이 거의 또 반대라니까 1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니까 12월 달에 39%.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또 국내외 전쟁도 이제는 사회 문제로 미국 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경,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내려간 건 맞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와 유갑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이죠. 뭐 아주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예요. 30세 미만의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트럼프와 바이든 53대 24, 이건 게임이 안 되네요. 바이든이 앞서갑니다. 10%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고 4%는 확신 없고 6%는 기권할 것이야. 그런데 지금 아직 11월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할 수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보단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이런 내용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본다고 하고, 이민 국경 문제도 뭐 멕시코 대통령과도 회담하고 어떻게 해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압박하고 어떻게 해본다고 하고 할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좀 기운도 없어 보이고 같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고 하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 정말 힘든 이슈 같습니다. 자, 경제 뉴스를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경제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뭐 봉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회사가 걱정되긴 하시겠죠. 그러나 웬만하면은 굿뉴스인가 나쁜 뉴스인가 할 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에서 꼭 언제나 나쁜 뉴스 쪽만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달아날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한 굿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CNN의 그 백악관 특파원이 보도하기를 평균 최근에 하루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다가 체포되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네요. 그런 그 서류 미비자들이 9,600명이다. 평균. 이거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민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하는, 잘 못하고 있어. 국경 수비하는 사람이 69%인가요? 65%인가요?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3년 만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물가가 내려갔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고 소비는 늘어나면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역시 경제신문답게 이걸 제일 먼저 좀 분석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 너무 늦게 했어 라고 비난도 엄청 많이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불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연준이 시작은 좀 늦었지만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기분 좋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가 물가를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고 또 2024년도에 경기 침체는 없겠구나. 2023년도에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실제로는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뭐 나한테 엄청난 영향이 없었는데도 너무 나빠 너무 나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손 드셔야지 될 것 같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0.1% 내려갔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내려간 겁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2.6% 올랐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2.6%, 연준의 목표치는 2% 거의 가깝게 갔다는 거잖아요. 식품과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심한 것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는 10월 달과 마찬가지로 0.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좋아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 전문가 앤드류 헌터 씨가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연간 인플레이션 미국이요 2% 목표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확실한 이유를 못 찾는다. 이제 곧 몇 개월 있으면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1년 대비죠. 돌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쩌면 이자율 이나 이런 것도 뭐 다 웬만큼 정리가 됐다 하면 6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이자율 조정도 시작할 수 있다. 이자율 인하 내리는 것을 3월 달에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오늘 아침부터는 생기기 시작했고요. 소비 지출이요. 11월 달에 0.2%가 늘어났습니다. 돈을 많이 썼어요. 11월 달에 땡스기빙 데이 그때 쇼핑 때문에 그러나요? 10월 달에도 0.1% 증가했는데 11월에 0.2%가 증가해서 신발, 옷, 뭐 가구 많이 샀고 식당에서 식사도 많이 하셨대요. 이건 이제 정말 좋은 신호죠. 그리고 오늘 미시건 대학도 새로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12월 달에 11월 달에 비해서 소비자 심리가 13%가 증가했다니까 13% 좋아졌답니다. 무드가. 인플레이션 낮다고 하고 일자리도 뭐 그럭저럭 또 임금 상승도 예전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하고 물가 변동을 조정할 때 미국 사람들 소득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해서 실제로 그럼 소득이 조금 늘어난 것처럼 되면 물건 값이 싸지게 느껴지고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내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22일이잖아요. 내일이 23, 크리스마스 데이가 25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목요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미리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지 되겠어요. 오늘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드렸어야 됐나요? 해피 뉴 이어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아무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25일쯤 되면 막판에 뭐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야지 되는데 아유 그거 다 있는데 쿠키 만드는 그 믹스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매업소 문 여는 곳 많습니다. 한인타운도 문 여는 곳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광고도 좀 들어봐 주시고요. 식당도 외식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니까 세븐일레븐은 언제나 24 hours 오픈이고 CVS나 월그린 같은 데는 좀 시간 제한합니다. 알버슨도 여는 곳이 있고 닫는 곳이 있는데 시간은 제한이 되고요. 식당 하면 미국 식당, 한국 식당도 분명히 여는 곳 있을 거예요. 저도 올림픽에 있는 어떤 식당 크리스마스에 오픈하는 것 아는데 데니스, 스타벅스, 던킨, 아이호프 그리고 인터내셔널 팬케이크 하우스요. 레드 랍스터,
와플하우스, 도미노스 다 여는데 어떤 스토어는 시간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이런 땐 아주 고맙잖아요. 버거킹, 맥도널드, 서브웨이, 웬디스 역시 시간 제한 있을 수도 있고요. 닫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긴 하지만 타코벨 닫고요. 칙필라, 올리브 가든 닫습니다. 올리브 가든은 뭐 패스트푸드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이런 것이 있고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6월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6.67%라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마지막 이슈 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세계 각 나라에서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반복해서 2,000 파운드겠죠. 무게의 폭탄을 가자 지구에 터뜨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상임이사국 결의안 그 가자 지구에 좀 인도적인 차원의 돕자하는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번 2번 비토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비토하지 않을 정도의 단어로 지금 여전히 다듬고 있고 오늘 아마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뭐 이스라엘에서도 한 인질 소녀는 나는 돌아왔는데 기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년도 있고요. 소녀도 있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제 드디어 2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4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이런 규모를 들어본 적이 없다. 유엔의 발표고요. 한 BBC의 카메라 기자 제하드 엘 마슈아리 씨가 쓴 글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11월 달에 이제 할 수 없이 집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전에는 왜 못 내려갔냐면 부모님이 연로하셨고 그리고 몇 년씩이나 돈을 모아서 어디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해놨던 이런 여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다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가게 됐답니다. 어느 날 빵을 굽고 있는데 앞집들이 하나씩 하나씩 폭탄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준비를 해놨었는데 너무 당황을 해서 짐도 못 챙기고 현관문도 못 닫고 뭐 그 부모님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와이프와 아이들과 네 자녀와 이렇게 이제 대피를 하는데 그 스토리가 아이들이 막 시체를 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후의 시체도 아니고 성인이 보는 게 그냥 시체를 넘고 가야지 되고 하는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모시고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는데 남부로 가면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들이 화장실 가려고 몇 시간 줄 서야 되는 것 알았지만 앞집에서 폭탄이 탁탁탁 한 집씩 터지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오래된 물과 빵 한 병을 가지고 아내와 2살, 8살, 9살, 14살 네 아들, 부모님, 형제, 자매, 사촌, 가족들이 함께 쭉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미 이분은 아들을 잃었던 겁니다. 검문소를 통과를 했었고 어떤 사람은 서류를 잃어버렸고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막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고 중간에 막 옷벗으라고 하고 모래구덩이로 데리고 가고 총 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이 숨졌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알몸으로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검문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이들도 완전히 머리도 없이 손만 운전대 위에 그냥 있는 썩어가는 시체 새가 시체를 쪼아먹고 하는 내가 경험한 것 가운데 카메라 기자인데도요 가장 심각한 냄새 고약한 더러운 냄새를 맡았다. 일부는 해골로 변했고 아이들에게 그거 그냥 하늘을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무슨 이스라엘 군 차량 같은 것이 지나가면은 너무 무서워서 막 시체를 밟고 할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또 가족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어떤 가족은 어디로 어떤 가족은 어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예전에는 물 마시는 것을 뭐 그런 물 같은 것을 마시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떤 가족은 칸 유니스에 그리고 이 가족들은 조금 더 남쪽으로 라파로 갔는데 배고픔, 질병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통 사람들의 시체를 넘어
가게 해야지 된다는, 하루 3끼 음식도 못 먹어서 지금은 이제 2끼만 먹는다는 이런 사실이 이 기자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BBC에 썼습니다. 이런 분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2023년 크리스마스가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그 BBC의 카메라 기자가 얘기하는데요. 내 아이들은 날마다 달걀을 먹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달걀을 먹였는데 지금은 달걀은커녕요. 이런 우리의 생활을, 여러분들 달걀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가요?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가자 지구를 떠나던 떠나지 않던, 가자지구를 떠나면 더 좋고 텐트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기만 한 밥을 3끼에서 2끼로 먹고, 아이들에게 달걀을 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냥 다른 데서 텐트에서라도 아이들과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 젊은 아버지의 소망이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